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3, 4월 강의 시작하는 날 첫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부터 이제 또 3, 4월 심화 이론 강의 같이 2달 동안, 8주 동안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이 되니까 날씨도 이제 좀 많이 따뜻해지고 풀리는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또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죠. 시험이 다가오는 느낌이야. 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또 그건 아니라서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다들 1월 달부터 공부를 해서 3월 달로 진행하신 쌤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올해 공부 시작을 3월로 교육학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공부하시다가 새롭게 시작하신 쌤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약간 마음이 다른 출발선에 있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요. 어떤 경우들이건 간에 또 이제 우리 또 이번 달 강의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다들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오늘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쵸. 근데 뭐 올해 지속은 되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요 마음 그대로 잊지 말고 우리 또 열심히 해서 올해 꼭 우리 원하는 결과 다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3, 4월 강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료부터 같이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우리 몇몇 가지 사항들 또 안내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 챙기면서 시작할게요. 스터디 신청서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직강, 직영상 선생님들만 따로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거고 인강이나 라이브 쌤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일단은 현장에 나오시는 경우에만 짜서 드리는 거라서 요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스터디는 원하시는 경우, 필요하신 경우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로 필수도 아니고 제가 스터디 운영이나 진행 관련해서 가이드는 드리지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따로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서 스터디 원하신다 하시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월 달에도 저희가 했거든요. 1, 2월 달에도 했는데 그때 했던 가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매번 스터디는 새로 짜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1, 2월 달에 짜서 그 잘 돌아갔던 스터디가 되게 잘 맞고 잘 진행이 됐는데 이거 그냥 그만하고 새로 스터디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진 않고요. 그거는 잘 돌아가면 1월 달에 짠 스터디가 11월 달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다. 편하신 쪽으로.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터디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교육학 복습하는 스터디, 개인 진도 나가는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신청하시는 거고, 나는 스터디 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라고 느끼시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선택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강 듣고 계신 쌤들은 저희 카페에도 스터디 그 구성하는 게시판이 있죠. 거기서 또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받으신 자료 하나가 연간 계획서라고 해서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3, 4월 강의 안내 자료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거 일단 얘기를 하면서 우리 3, 4월 달 공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픈형 답안 서술 연습 1주차라고 해서 짧은 글쓰기 자료가 나갔습니다. 우리 3, 4월 강의에서는 매 챕터별로, 매 영역별로 한 단락 쓰기, 그래서 짧은 글 쓰기인데 이 짧은 글 쓰기가 내용 그대로 인출하는 성격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공부에서 알고 있는 이론적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항들을 특정 문제 상황에 약간씩 활용하는 한 단락 쓰기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 1주차, 그러니까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 맞춰서 나갔다. 요거 있고요. 그리고 익히 자료, 인출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라고 해서 추가 자료 나갔습니다. 요게 이제 3, 4월 강의에 자료가 조금 많다는 얘기들을 한 번씩 하시는데 강의 특성상 심화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요 활용 자료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책자로 만들기는 어렵고 그 성격 자체가 좀 그러하기 때문에
프린트아웃으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 자료는 교육의 이해 파트 역시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가게 되는 영역 관련해서 최근에 교육계, 그다음에 교육평가원이나 교육과정 개발원이나 교육부 쪽에서 어떤 쪽 이슈 관심 있어 하는지를 주로 정리한 파트예요. 그래서 매 챕터별로 나갈 겁니다. 관련되는 사항들이 나가는데 아무래도 최근 시험 자체가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인출을 물어본 것 같았다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인출을 토대로 해서 현장 중심적인 활용 연계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꾸준히 최근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비하는 거 우리가 이론 공부에서 결국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 어떤 장면에서 활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루틴하게 꾸준히 나가게 되는 게 요 짧은 글쓰기 자료가 챕터별로 나간다. 매 시간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진도 맞춰서 나가는 거라서 매 챕터 나갈 거고 여기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도 매 챕터별로 꾸준히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익히 인출 자료인데 요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익히라고 해서 저희가 몇 년 전 꽤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5년쯤 됐더라고요. 만든 지가 좀 됐어요. 4, 5년 됐나?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용으로 키워드 암기 자료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 챕터 시작할 때는 아예 빈칸 자료를 드렸어요. 채워져 있지 않은 빈칸 자료를 쭉 드렸고 강의 종료되는 시점에 채워진 자료 드리고 익히 자료 드리고 암기하세요. 필요할 때 암기하시는 용도로 쓰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암기 자료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요 익히 책자입니다. 아마 구매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안 사신 분도 있으실 텐데 자 이건 필수 자료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계속 우리가 수업에서 활용을 수업 중간에 아주 많이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저는 수업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긴 하지만 요약 노트가 5, 6월부터는 서브 교재로 들어가거든요. 5, 6월 문제 풀이하는 시점부터는 완벽한 요약 노트라고 해서 요약 노트 같이 보는데 그것도 필수 교재 아닙니다. 필수 교재가 아니고 자기 필요할 때 자기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하면 활용하시는 거고 중간중간에 뭐 몇 페이지에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꼭 그거 말고도 기본소를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보고 자료 확인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한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서 필수 교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 2월 달에 나갔던 마지막에 끝날 때 나갔던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냐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부 추가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일부 추가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큰 관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리고 작년에 또 수업 들으셨던 쌤들도 작년에 받았던 자료하고 다르냐 하면 크게는 비슷합니다. 크게는 비슷하고 이제 수정한 부분들 약간 틀리게 정리된 부분들이나 뭐 오탈자 있었으면 그거 교정하고 수정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22 개정이 지금 작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 자료에는 완전히 반영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방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편한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보기 편하신 자료, 뭐 손에 익은 거, 눈에 익은 거, 난 그게 보기 편하던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 편하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익히는 암기 자료예요. 암기 자료라서 이전하고 조금 이거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면 별표 있는 건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가끔 보면 색깔 다른 글자가 첫 글자나 중간에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글자 따서 암기하실 때 조금 편하라고 필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해뒀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해두진 않았는데 명칭이 그 자체로 중요하거나 단계를 그 자체로 암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글자 색을 달리해서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독성도 있고 그 첫 글자 떼서 외우기에도 좀 편하실 것 같아서 편하신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요건 그래서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추가로 3, 4월 달에는 이제 1, 2월 달이 전체적인 이해가 중심이었던 강의라고 한다면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요 사항들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확인을 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기는 봅니다. 그랬을 때 쌤들이 복습하실 때 복습의 깊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다 외워지진 않더라도 복습을 하는 깊이는 1, 2월 달보다 조금 더 깊어지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조금 넘어서서 조금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이제는 좀 더 내가 외웠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의 자료로 익히 인출 자료를 드립니다. 그게 오늘 받으신 인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익히에 있는 내용들을 인출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부분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3, 4월 달에 나갈 거고 5, 6월 달에도 나가거든요. 근데 비워진 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비워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암기의 최소양, 그러니까 1, 2월 달이 전부 다 비워져 있었다면 3, 4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비워져 있어서 우리 3, 4월 끝났을 때 전체 다가 인출이 안 되더라도 지금 여기 비워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핵심 키워드는 기억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네.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됐다고 해서 또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목표 자체는 이 정도 인출이 목표야. 그러나 100% 완벽하게 이 부분, 비워진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점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 비워진 자료를 드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에 따로 활용을 하거나 확인을 하진 않는데 개인 공부하실 때 각 영역별로 인출 확인하고 스터디나 이런 거 하시면 크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같이 모여서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스터디 안 하고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혼자 인출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백지 인출하려고 그러면 3, 4월 달에 생으로 백지 인출하는 건 좀 어려워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자료니까 그거 같이 참고해서 앞으로 쭉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먼저 확인을 했고 순서가 약간 이상한 것 같지만 인사를 아까 드리긴 했는데 그쵸, 인사를 했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고 자,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체 강의 진행 3, 4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부터 같이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받으신 자료 연간 계획서 자료 보시면 되겠다. 네, 벌써 강의가 1, 2월이 끝났고요. 우리 3, 4월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네, 요건데 3, 4월 강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뭐 이미 그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첫 시간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심화 이론 강의다. 그래서 전체 이론을 다 하느냐? 다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다 하는데 1, 2월 달이 진짜 전체적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강의 성격이 좀 강했다면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중요 영역에 좀 더 힘을 실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부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초반부 빨리 진행될 거라서 오늘 이제 가끔 진도 순서 바꿔서 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진 않고요. 처음 진도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원래 교재 진도대로 나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맨날 얘기하는 주요 영역 있잖아요. 교육 과정부터 해서 심리, 교수 이론 공학, 평가, 행정 요 5대 영역 5가지 영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들 아무래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영역별로 요 영역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항목들이 실제 현장과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된다면 어떤 영역의 문제들과 어떤 장면의 그 상황들이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현장 활용 관련된 자료들을 영역별로 마무리를 할 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볍게지만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 문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문제를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 부분에서 형성평가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91월 강의 제외하고는 매 강의에서 형성평가를 해요. 그럼 오늘 수업하면 내일 수업 시작할 때는 오늘 수업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형성평가를 한다. 1, 2월 달에도 했었잖아요. 근데 1, 2월 달에 물어봤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글쓰기,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거, 활용 글쓰기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요 활용 글쓰기 연습은 기본적으로는 쌤들이 진도 다 나가고 나서 개인 공부 다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고 제가 예시로 답안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 영역들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같이 좀 볼 겁니다. 보기도 할 거고 처음에 너무 쓰기가 힘들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기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루기도 할 겁니다. 자, 모의고사는 2번 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바꿔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첫 주차에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즈음부터 해서는 2주차 해봅니다. 천만다행이죠. 아니었으면 내일 볼 거예요. 내일 보는 건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전체 범위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총 2번 봅니다. 이론 강의인데 모의고사 봅니다. 연습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거고,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는 개별 첨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강, 직영상, 라이브, 인강 모든 쌤들 다 제출하시면,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첨삭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는 그냥 현장에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익히 아까 암기 확인 자료라고 해서 빈칸 부분적으로 뚫려 있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스터디 개인 상담은 직강, 직영상 쌤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상담은 전화로 진행합니다. 아직까지 전화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내일쯤 해서 직강, 직영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으시지 않으실까. 일정이 나왔거든요.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받으시면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되겠다. 예, 그 전반적인 상황이었고요. 글씨가 안 예쁘지만 자료 지금 넘겨서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갔습니다. 4페이지가 지금 교육학 전체 공부 계획인데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강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3, 4월 달 심화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쌤들이 개별적으로 가지셔야 하는 목표는 1회독입니다. 1회독. 다른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 진도 맞춰서 전체 영역 밀리지 않고 복습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3, 4월 달에 해야 되는 거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정도 속도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누적 복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3, 4월 달은 아직 누적 복습 진행하는 시점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들 1월 달부터 올해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게 해당하는 거고 이제 재수 이상 쌤들 이전에 공부를 작년에 마음을 써서 1년 공부를 쭉 하셨던 쌤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인 진도에 맞춰서 조금 나가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만 맞춰서 나가시기에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좀 더 하셔도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1회독을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강 들으시는 쌤들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강의 밀리지 않고 듣고 가장 힘들죠. 그래서 강의 밀리지 않고 듣고 해당 주에 복습을 마무리한다. 그래서 1회독을 하고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시면 충분히 해야 되는 사항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일정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거고요. 그다음에 7주차 화요일일 거예요. 7주차 화요일에 날짜가 잘못 적혀있군요. 죄송합니다. 14일이 아니라 18일입니다.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에 자료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18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뭔가 너무 짧다. 그죠? 날짜가. 1회차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 쪽 그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질문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3, 4월 주 강의 교재는 저희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이거 상하권 그리고 별책 부록해서 총 3권으로 구성된 거 있죠. 그 별책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A to G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논술 쓰기 방안들 안내되어 있고 기출문제 다 모아져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별책 부록 같은 느낌인 것이고 본 진도는 이거 기본교재 상하권 1, 2월 달에 봤던 거 같이 보게 됩니다. 같이 보게 돼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지금 위에 있는 자료들은 프린트아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익히 인출 연습 자료 챕터별로 나가게 될 거고 형성평가 자료 나가고 활용 중심 짧은 글쓰기 자료,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 그다음에 모의고사 2번 있기 때문에 문제랑 풀이 자료. 그러니까 요 정도가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가 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줄이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가 익히 책자 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린트아웃으로 쭉 나갔었는데 그 자료가 사실 쌤들이 이렇게 직강 쌤들도 자료 관리하는 거 힘드신데 인강 쌤들은 이거 다 출력해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DF 제공이 안 되거든요. 학원 강의 같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PDF가 안 돼서 다 출력해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책자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익히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건 부교재 필요시 구매하시면 된다.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3, 4월 끝나고 5, 6월 강의부터는
문제집 외에 추가적으로 그 요약노트라고 해서 이론 책이 저희 상학원 두 권 다 합친 거에 한 4분의 1 정도 분량이 되는 요약책이 있어요. 이론 요약책이에요. 그래서 요 익히 자료보다는 내용이 좀 더 많고 좀 더 설명이 있고 단권화하기 괜찮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시점에 또 필요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료는 그러하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활용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루지 않을 거고 저희가 본 진도 나가고 나서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챕터별로 앞으로 한두 개씩 다루게 될 활용 문제 성격입니다. 활용 문제 보시게 될 거다. 네. 글씨를 고쳤는데도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짧은 글쓰기 있잖아요. 그 활용해서 글쓰기 하는 거 있으실 텐데 그거 미리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쓰시는 건 아닌데 쌤들이 그거 언제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제가 개인 공부하시는 용도로 쓰라고 드리는 거긴 한데 방향을 잘못 잡고 들어가시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걸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챕터별로 자료를 한 두세 개 정도씩 드릴 거란 말이에요. 글쓰기 주제를 드리고 뒤에 보면 예시, 서술 형태를 드릴 거예요. 예시, 서술을 드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개씩만 쓰시면 좋겠다. 제가 드리는 모든 걸 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씩. 근데 쓰는 것도 너무 막 어려워 보이는 거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쓰기 편해 보이는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씩 꾸준히 쓰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공부가 끝나고 쓰는 겁니다. 근데 공부가 끝난다는 건 복습을 한번 하고 쓴다. 복습을 한번 하고 해다 예를 들어서 교육의 이해 관련된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면 교육의 이해 복습이 끝나는 시점에 그럼 한번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해볼까? 실제로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면 내가 답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써라. 쌤들이 지키셔야 하는 딱 두 가지. 교재를 보고 쓰지 않는다. 그리고 개조식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쓰시기 전에 나 이런 내용 써야지 라고 해서 키워드를 개조식으로 정리하시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실제로 여기다가 지금 빈칸도 보면 줄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글을 쓰실 때는 완결된 문장,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 뭐뭐는 뭐뭐다. 뭐뭐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첫째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한글 글쓰기 하나의 활동이 20분 안에 끝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건 실제로 글을 쓰는 시간이 20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면 교육의 영역 공부가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써볼까 하고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쓰려고 봤더니 문제가 좀 이상한데? 내가 이걸 그냥 인출을 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분을 다시 읽을 수 있어요. 읽어도 돼요. 이거는 참고하는 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럼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해서 읽어보세요. 주제를 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런 글 이러고 하고 다시 덮으세요. 덮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글을 쓰는 시간은 우리가 실제로 논술을 쓸 때 한 단락 쓸 수 있는 시간이 6분에서 8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6분 정도라고 딱 찍으세요. 6분 안에 쓰겠어. 6분 안에 쓰겠어. 그래서 6분이 제법 깁니다. 생각보다 써보시면 좀 이렇게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분 정도로 잡아놓고 글을 쓰는데 이제 그것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요새 보면 주제 논의도 있고 도입 문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쓰려 그러면 실제로는 주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그럼 내가 지어서 써야 되나?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요거 짧은 글쓰기 연습하실 때는 도입 문장도 하지 마시고 주제 논의 부분도 하지 마시고 요구사항만 있는 그대로 쓰는 걸 목표로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분을 딱 잡아놓고 쓴다. 빨리 썼으면 더 빨리 끝나는 거죠. 맥시멈 20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나서 확인을 하는 건 뒤에 써져 있는 답은 아니지만 예시 서술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내용은 있네, 저런 내용은 없네, 내가 뭘 잘못 봤을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쪽에 있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네라고 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까지 다 더해서 20분인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한 10분 안에 끝나죠. 10분 안에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끔 막 너무 어긋나서 원래 썼었어야 했던 내용과 완전히 방향이 다르게 서술이 됐다 그러면 읽어보고 다시 한번 내용 공부를 한 상태에서 한번 다시 빠르게 써보시는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했을 때 20분이라는 거예요. 맥시멈 20분.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글을 쓰실 때는 20분이 아니라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길어도 그 정도 안에는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복습의 마무리를 그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일주일 뭐 월화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마무리를 하는 용도로 요 그 글쓰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문장을 멋지게 쓰는 게 아닙니다. 멋진 문장을 쓰고 이렇게 화려하게 글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누가 읽어도 전달이 되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하시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 활동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한두 번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짧은 글쓰기가 정말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논술 시험이 힘든 이유가 논술이 쓰기 싫어서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이고 단답형이면 그냥 시험을 보겠는데 문장으로 쓰라고 하니까 매번 레포트 한 편씩 쓰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싫어요. 그래서 초반에 의욕이 넘칠 때,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는 쓰겠다 마음을 가지시지만 3주차만 돼도 비슷하지 않나? 읽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타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쓰는 연습 자체를 꾸준히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에서 서로 읽어주기를 하면 안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남들 것만 읽어주고 올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고, 근데 우리 스터디는 진짜 안 써오더라. 써오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쓰셨어요? 아니요. 저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정말 안 써오는 스터디더라라고 느끼면 모여서 같이 쓰자. 우리 그러지 말고 10분 딱 정해놓고 또는 6분 딱 정해놓고 다 못 써도 되니까. 왜냐면 그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6분 정도 정해놓고 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앉아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액티비티가 들어가면 또 재밌으니까. 논술 다 써서 봐주면 참 좋긴 한데 그러기에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항상 그렇지만 강의 시작할 때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바로 시작을 못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고, 우리 3, 4월 달 공부 방법, 개인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이제 1, 2월 달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복습 시간이 약간은 줄 거예요. 줍니다. 1, 2월 달보다는 확실히 조금씩 줍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줄지 않았다. 다들 준다고 하는데 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길어진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1, 2월 달에 정말 힘들게 공부하신 경우 허덕허덕 하시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의 그냥 쳐내는 느낌으로 1, 2월 달에 공부를 진행을 하셨으면 3, 4월 달부터 약간 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1, 2월 달에 조금씩이라도 암기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암기가 결과적으로 된 게 아니라 외우려고 시도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는데, 읽는데, 이해하는데 시간 좀 줍니다. 확실히 줄기 때문에 공부 시간 조금 줄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복습하시는 스타일은 비슷해서 전체 수업 진도 나갔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서 읽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근데 꼼꼼하게 찬찬히 다 읽는 느낌보다는 강조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들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외우려고 애쓰시는 거. 그렇게 해서 전체 한번 돌리면 된다. 그리고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월화 중심으로 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하는 공부는 5월 달 즈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괜찮고, 아직까지는 월화 중심으로. 근데 1, 2월 달이 월화에 전부 다 교육학을 했다면 3, 4월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전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 월화에. 그 정도. 그래서 공부 시간을 약간 줄이면서 이제 전공의 공부 시간 조금 더 투자하는 정도. 그리고 다른 날 교육학을 아직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재수 이상이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케줄 아시고 한번 다 돌려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월화에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작년 시험 점수 봤을 때 점수가 나쁘지 않으셨던 쌤들, 몇 점부터 나쁘지 않았느냐. 그쵸? 몇 점 이상이면 괜찮은 점수냐? 17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점 이상이면
진짜 괜찮아요. 작년 시험 점수가 뭐 이랬다 저랬다 말들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돼도 17점 이상이면 잘하신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채점 변수가 1, 2점 정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똑같은 답안이 채점 팀이 달라지면 1점, 2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7점 이상이시면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월화의 교육학을 하시는 것보다는 월화의 수업 듣고 복습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전공 공부 중심으로 하시고 다른 날 우리가 후반부에 공부하듯이 공부 양을 유지해주고 암기를 유지해주는 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날 한두 시간씩 추가를 해서 주당 월화를 제외한 다른 날 2, 3일 정도씩 따로 뗀 다음에 한두 시간씩 교육학을 추가로 암기 유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후반부 공부처럼 빠르게 계속 돌리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참고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시작해 볼까요? 상권 보겠습니다. 자, 3, 4월 강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진도, 전체 진도에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챕터는 똑같이 교육의 이해 파트입니다. 근데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봤던 교육의 이해, 교육사, 철학 파트, 교육과정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1, 2월 수업 들었던 쌤들도 이거 다시 보니까 그때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첫 주라서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걸 경험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이걸 봤더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편하죠. 근데 요 부분들은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서 확인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 중심으로 같이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높아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1, 2월 강의가 교육학 공부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는 처음 하는 쌤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1, 2월 강의였다고 한다면 3, 4월 강의는 한 번은 들어보신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를 했건 재작년에 공부를 했건 1, 2월 달에 공부를 했건 한 번은 들어봐서 보면 다는 모르더라도 나 본 적은 있어 라는 느낌이 있는 쌤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강의다. 자, 우리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교육의 개념과 목적. 자, 이 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요 교육의 개념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 부분에서 내재적, 외재적, 목적 부분이 그래도 우리 시험에 한번 언급된 적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어원적 정의라고 해서 동서양의 어원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습하실 때 제가 읽어보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복습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월 달에는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사항도 아니고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교육의 개념 부분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하는 첫 번째는 14페이지 비유적 정의입니다. 비유적 정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주형, 그리고 학생 중심의 접근이 되는 성장,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요새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술과 만남 정도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지금 우리 교육 자체가 교사 입장에서 우리 교육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그렇게 어떻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기가 괜찮습니다. 교사상이 바뀌고 있다. 우리 뭐 인재상도 바뀌고 있긴 한데 최근에 지금 좀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왔을 때 AI 교사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GPT 등이 나오게 되면서 더 빠르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뭐 수업할 때 뭐 반드시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GPT를 써서 보고서를 쓰게끔 하는 수업들도 일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 있게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레포트는 진짜 잘 쓴다면서요. GPT가 사람보다 엄청 잘 쓰게 된다고. 그럼 사실 좀 이상한 일들이긴 하죠. 그런 걸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생긴다고 한다면 교사 입장에서도 확실히 뭔가 역할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가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형의 비유, 자, 개념 부분하고
그 단점 부분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이전에 확인했었지만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죠. 자, 기본 개념은 3번. 교육을 장인이나 제작자가 쇳물이나 진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기본 개념 자체는 틀에 부어서 찍어내는 것을 교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딱 봐도 매우 오래된 과거의 교육적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4번 주체는 교사가 됩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고 학생은 변해야 될 존재로서 대상으로 취급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주체가 되는 존재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 쪽으로 보고 있고 교수 행위가 아니라 학습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쪽으로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보통 물어본다고 한다면 한계점이나 문제점이나 어떤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가 이런 쪽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문제점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5번. 교사와 학생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지나치게 수직적인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냥 교사가 어떤 틀에 맞춰서 학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믿게 된다면 그러면 그 틀의 형태로 학생을 이렇게 짜내는 것, 주형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좀 비도덕적인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강압적인 그 억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많았죠. 쌤들은 조금 경험을 덜 하시긴 하셨겠지만 쌤들 체벌이 있었나요? 아, 예. 같은 세대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체벌을 통해서 학생을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 제 시간에 등교를 하게 만들고 공부를 하게 만들고 숙제를 해오게 하는 것은 지금 시각으로 보자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과거의 관점들, 로크의 인간백지설, 그쵸? 인간의 마음은 백지로 태어난다. 뭐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행동주의자였던 왓슨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 교육자가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 만능설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형의 비유는 개념과 한계점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을 해 두겠습니다. 이어서 성장의 비유입니다. 중요하다. 최근에 그냥 매우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기본적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 스스로 잘 성장해 나가듯 교육도 아동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아동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아동은 식물이고 교사는 식물을 가꾸는 정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해바라기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장미꽃이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사가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벗어나서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 자체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정의가 성장의 비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주도적인 역할은 아동이 하고 교사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요새 교사상, 교사관에서 꾸준히 강조를 하는 키워드죠. 자, 그러나 한계는 있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 교과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필요 좀 이상으로 좀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걸 비판할 수 있습니다. 루소 자연주의적 교육관이 그 성장의 비유 자체가 루소의 교육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주의 교육 철학도 중요한 키워드 나오죠. 우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동을 가르친다라는 멋진 말 등등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정리를 해놓은 거 보면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형과 성장을 특히 중요하게 많이 봤었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교사관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거겠죠. 주형은 장인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장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교사를. 그리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장에 비유해서 교사는 정원사나 농부와 유사한 역할을 해서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라기보다는 권위적이지 않다. 권위를 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정원이를 그 화분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거나 농사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농부가 다 한다는 것을. 그렇죠. 식물들이 절대 내버려 둔다고 절대 크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적재적소에 적합하게 잘 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쪽에서 여기 주형은 만든다. 교육의 방향이 자 요거는 보겠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입되는 강요되는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성장의 비유는 이끌어내는 것이고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 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추가로 보게 되는 자료에도 교사관에 대해서 푸시의 개념에서 풀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 주형, 지금 성장으로 보면 예전의 교사는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교사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교사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된다. 그 정도 체크. 자, 주형, 성장 모두 중요하다.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한계점, 그 다음에 교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의미 있게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안적 비유에서 예술, 성년식, 만남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만남이 최근에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개념 중심으로. 자, 예술은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니은에 보시면 예술가와 재료 사이의 관계처럼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다라고 해서 재료의 성격을 고려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 비유는 어떤 접근? 주형의 비유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년식도 비슷합니다. 성년식도 주형의 비유를 조금 다르게 변화시킨 거에 가깝고 요 성년식의 비유는 누가 관련이 됩니까? 학자 피터스 관련됩니다. 성년식 또는 인문으로서의 교육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나오는 개념. 자, 1번 개념 보시면 미성년자가 성년식을 거쳐 어른이 되고 부족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교육은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 인류의 문화유산에 입문시키는 것이다. 인류, 문화유산, 인문이라는 키워드, 문화유산, 인문 이런 거 보이면 성년식의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년식의 비유는 내용과 방법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은 관련되어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롯된 이유는 주형의 비유는 방법보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성장의 비유는 내용보다는 방법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년식의 비유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남의 비유인데 만남의 비유는 앞에 다른 모든 비유적 정의에 대한 대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형, 성장, 예술, 성년식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좀 비판을 하면서 그래도 얘네들은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육이야 라고 하는 게 만남의 비유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교육의 과정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걸 비판하면서 단속적이다, 비약적이다, 뭐다 이렇게 도약하듯이 순간순간 변화하게 되는 것을 교육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에 보시면 화살표 다음입니다.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 자체가 좀 수단화되고 도구화된 측면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만남의 비유를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다음 페이지 비유적 정의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교육의 여러 가지 정의에서 여러 정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는 사실 저희는 피터스의 약정적 정의, 강령적 정의를 약정이 아니죠. 규범적 정의, 강령적 정의를 신경 써서 확인하시게 됩니다. 자, 교육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기술적 정의는 개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령적 정의, 규범적 정의, 이게 피터스 정의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거는 뭐 개념을 대단히 암기하실 건 아닌데 피터스 개념만 좀 세부적으로 봐두시면 돼요. 이 강령적 정의의 기본 개념은 이번에 나와 있듯이 그 말을 사용하는 기준이나 규범을 제시하는 정의다라고 해서 이런 것이어야만 해. 어떤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해라고 해서 그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규범적 정의, 강령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약정적 정의는 약속하는 거였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작적 정의.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 되게 원로 그 학자로 보고 있는 취급받고 있는 정범모 선생님께서 제시를 한 정의이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념은 자, 교육의 개념을 1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의 요소와 그것이 작용하는 실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를 하면 조작적 정의라고 봅니다. 관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요소들로 구분을 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조작적 정의, 다룰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정의가 정범모 선생님 다음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 정범모 쌤이 제시를 했던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라는 개념이 있다. 18페이지 아래쪽에 정보모 쌤 있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혹시나 해서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피터스입니다. 피터스의 교육 개념. 자, 피터스는 우리가 교육 철학할 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분석 철학자입니다. 분석 철학자라서 분석 철학이 뭐였어요? 언어의 의미를 명료화해서 애매한 부분과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기능을 하는 것을 분석 철학으로 봤죠. 그래서 요 피터스도 근데 왜 여기서 나오지?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개념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개념들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디귿에 보면 피터스의 교육에 대한 정의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 부분은 외우는 거 아니고 읽어보시고 이런 얘기들을 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치는 활동에 대한 입문, 공적 전통에 대한 입문, 문화 유산에 대한 입문,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되고 있거나 전달된 상태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 내재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마음의 획득 또는 마음의 개발이라고 본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분석 철학자라서 되게 깔끔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규범적 정의의 사례에 해당하게 되는 몇 가지 조건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 피터스는 교육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교육의 세 가지 준거라는 측면이 하나, 그 다음에 인문으로서의 교육. 요 인문으로서의 교육이 바로 앞에서 봤었던 비유적 정의 중 성년식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교육의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교육 개념의 세 가지 준거에 해당하게 되는 세 가지 준거. 우리 보통 요 세 가지 준거를 암기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의 개념 쪽에서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아까 비유적 정의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사실은 좀 더 높고요. 좀 더 높은데 그 다음으로 뭐가 나온다면 피터스의 요 세 가지 준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자, 요 세 가지 준거 기억하겠습니다.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우리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앞에 개괄을 한 30분 넘게 했는데 벌써 많이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니까 제 날씨 탓을 늘 하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학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많이들 좀 졸리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1, 2월 달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지난주에 복습하시느라 숨이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죠? 굉장히 힘드셨죠? 예. 힘드셨을 텐데 예, 앞으로 그만큼 힘든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왜 수업 듣고 계신데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편해서 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리는 걸 수도 있는데 힘을 내서 우리 첫 시간인데 조금 힘을 내자.
좀 덜 좋을 수 있는 재밌는 얘기들을 생각해 왔어야 되는데 지난주 내내 별거 없었어요. 생각을 해봤지만 별게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면서 쌤들한테 해드릴 만한 재밌는 얘기가 없을까 해봤지만 찾아낸 건 정말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졸리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인지 아닌지. 근데 이렇게 하고 하면 항상 재미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준거. 규범, 인지, 과정. 자, 중요합니다. 규범적 준거. 여기 보면 교육은 교육에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의 전달을 함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치 있는 것의 전달이라는 부분에서 내재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키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수단이나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자, 가에 보시면 A의 가에 보시면 교육은 모종의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고 의외로 교육을 매우 가치 지향적인 활동으로 봅니다. 가치 없는 걸 배우는 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활동은 다름 아닌 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바람직성, 규범성, 가치성, 좋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가지는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자체로 교육활동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규범적 준거에 들어갑니다. 핵심 키워드 내재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두 번째 인지적 준거. 키워드 인지적 안목입니다. 교육은 지식과 이해 모종의 인지적 안목을 포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정 지식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안목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내용, 어떤 활동에 대한 지식만을 얻거나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배우고 실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관점,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만 의미 있는 학습이 되는 것이다. 인지적 준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보시면 교육이어야 하고 훈련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훈련과 비교를 하는 거 많이 나오죠. 훈련은 어떤 걸 수행할 수 있으면 돼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바뀌어야만 한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 비교해 본 부분들, 그리고 인지적 준거가 그 교육의 내용으로 구체화되게 되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던 지식의 형식이라는 형태로 구체화가 될 수 있더라. 자, 과정적 준거가 가장 쉽죠. 교육은 최소한의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자, 의식과 자발성 키워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결여된 몇 가지의 전달 과정은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의식과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피터스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방법이 뭐냐?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는 안 된다? 조건화를 하거나 세뇌를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화를 하거나 세뇌를 해도 괜찮으니까 배웠으면 좋겠죠. 그쵸. 사실 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겠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답은 술술 쓸 수 있다.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준거,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요쪽은 특징 자체가 개념을 쓰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고 혹시나 뭘 쓰라고 한다면 이 이름을 쓰라고 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명칭 정확하게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인문, 그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은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22페이지 넘겨보시면 옥쇼트 나옵니다. 옥쇼트의 교육의 개념. 자, 철학 파트에서 매우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안 했을 텐데요. 저희 여기서 잠깐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옥쇼트는 현직 교사분들 연수 받으실 때도 꽤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교육 철학 쪽이나 이런 거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옥쇼트 관련된 공부를 하시거나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전 세계 철학계에서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교육 철학 쪽에서 인기 있었던 분이라서 기본 개념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옥쇼트가 원래 정치 철학자입니다. 정치 철학자인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피터스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피터스가 아까 성년식 입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한 게 옥쇼트예요. 옥쇼트가 먼저 하고 그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피터스가 그런 주장들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옥쇼트는 교육의 개념,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개념을 문명의 입문, 이거 똑같죠. 성년식입니다. 라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해서 내재적 가치를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화로서의 교육이라고 해서 교사와 학생, 그다음에 학생과 교육 내용, 그다음에 인류와 인류 사이의 대화라고 하면서 이 대화로서의 교육이라는 개념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지식관, 옥쇼트가 생각했던 지식은 무엇이냐? 지식은 정보와 판단으로 구성이 된다. 정보와 판단. 자, 혹시나 해서 보는 겁니다. 정보와 판단. 그리고 정보와 판단 중에 어느 하나를 더 강조했습니다. 자, 찍어보겠습니다. 어느 하나를 강조했다. 둘 다 강조한 거 아닙니다. 어느 하나를 강조했는데 정보일까? 판단일까? 느낌상? 판단. 맞습니다. 정보보다는 판단을 중시했습니다. 정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이 낱낱의 정보들이에요.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항목으로 열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판단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의 주장에 따르자면 드러나 있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고 사고의 능력, 스타일, 지성, 마음이라고 해서 스타일이라는 말로 보통 설명을 해요. 스타일.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스타일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판단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정말 많은 지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보면 그 화이트헤드 할 때도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단지 박식하기만 한 인간이 가장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옥쇼트도 사실 되게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연장에 뭐 거기 보면 뭐 그 로얄 앨버트 홀의 좌석의 수가 몇 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개인지 어떤 산의 높이가 몇 킬로미터인지 그런 걸 아는 것보다는 그런 걸 배우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되고 선생님한테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더 훌륭한 존재가 되는 그 판단이라는 능력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걸 배운 사람이 누구냐. 옥쇼트가 본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가장 많은 걸 배운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체육 선생님한테 가장 많은 걸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선생님이 서 있었던 모습, 그다음에 학생들을 바라봤던 태도, 학생들과 대화를 했던 태도, 그다음에 수업을 할 때 그걸 이제 수업을 전달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걸 배웠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교사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 서양의 전통에 따르자면 교육이 그 교사가 동양권만큼 존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정말 그 선생님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보는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지금은 그림자만 밟는 게 아니라 의자도 집어 던지고 막 쌤들한테 막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교사를 되게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양권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서양 교육사 공부를 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교사가 존중받는 시대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고 인문주의 시대나 실학주의 시대나 이런 때를 봐도 공부를 했는데 딴 걸 못하면 약간 돈이 없어서 교사를 하면서 그 귀족의 자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튜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면서 사실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준 게 교사고 우리가 오직 교사를 통해서만 그걸 배울 수 있었는데 그 어떤 뭐 상을 받거나 학술적인 업적을 이뤄냈을 때 그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교사를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잘못됐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은 교사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쌤들이 연수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요. 막 그림자도 밟고 그 학생들이 좀 일어나지라고 하면 막 이렇게 화내고 막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얘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되게 좋아하는 학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그게 이제 정보와 판단이라는 논의에 있어서 판단이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근데 이 정보와 판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로 존재하지 않고 판단만 못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판단을 전수를 하는 방법은 없다. 정보를 가르치는 그 과정에 판단은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의 전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내재적 목적이나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전통과도 많이 관련이 되고 약간 형식도야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형식도야 공부를 하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전달된 그 근육을 단련시키고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는 거지라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학자의 입장과도 유사하다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식은 뭐랑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정보와 판단으로 구성되고 그중에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또 옥쇼트가 했던 또 이런저런 글들 중에 그거에서 오리떼가 비상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쌤들 논문 쓰실 때 많이 쓰시는데 그 얘기를 해요. 오리떼가 날아오르는 이유가 뭘까? 그 오리들이 꽥꽥꽥꽥꽥꽥 하면서 야 날아 해서가 아니고 앞에 있는 리더가 먼저 박차고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뒤에 있는 오리들이 같이 따라 날아오르는 거다. 그 앞에 있는 리더가 누구다? 교사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되게 그 교사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준 학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고요. 교육의 3요소 이어지는데 이거 다 아시죠? 교육의 3요소 뭡니까? 교사, 학생,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무리가 없겠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우리가 교육의 목적 쪽 재밌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